언니, 고졸인데 어떻게 우리 집안 며느리 노릇을 하겠다고 생각하셨어요? 솔직히 부끄럽지 않나요? 추석 아침 시댁 거실에 울려 퍼진 이 한마디는 이지연의 가슴을 얼음장처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동서 박선영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죠. 이지연은 그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손에 들고 있던 차를 내려놓았죠. 이지연은 올해 35살이었습니다. 키는 보통이고 단정한 인상에 언제나 수수한 옷차림을 고집했어요. 평소 말수가 적고 겸손한 성격 때문에 시댁에서는 그저 조용한 큰 며느리 정도로 여겨졌죠. 결혼한 지 벌써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명절 때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박선영은 시동생의 아내로 이지연보다 3살 어렸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와 현재 대기업 과장직에 있는 그녀는 학벌과 직장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키가 크고 화려한 외모에 언제나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이었죠. 특히 이지연 앞에서는 더욱 도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언니가 어디 고등학교 나오셨다고 했죠? 아, 맞다. 공업고등학교셨나요? 박선영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어요. 요즘 시대의 고졸로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정말 신기해요. 저라면 부끄러워서 못 살겠는데.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 민수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박선영의 말을 제지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그저 모른 척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신문에 집중하는 척했죠. 남편 민수는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아내를 외면했습니다. 이지연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매번 견디기 힘들었죠. 그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박선영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박선영이 악의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졸인데 어떻게 시아주버님을 만났죠? 설마 거짓말하신 건 아니시죠?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마치 이지연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다는 듯 했습니다. 이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죠. 자신의 진짜 정체를 이들이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고 말입니다. 박선영의 갑질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이며 조용했던 이지연은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명절이 끝나기 전에 과연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박선영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지연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싶다는 듯 더욱 날카로운 말들을 쏟아냈어요. 언니, 저희 회사에 고졸 출신도 있긴 해요. 하지만 그분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야간 대학이라도 나오셨거든요. 박선영이 차를 마시며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그런 노력도 안 하셨네요? 결혼하고 나서 7년 동안 뭐 하고 사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이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선영의 말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칼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러댔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죠. 대신 마음속으로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말이에요. 아, 맞다. 언니 직업이 뭐라고 하셨더라? 박선영이 가짜 궁금함을 담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무직이라고 하셨나요? 어느 회사에서 일하시는 거죠? 이지연은 작은 회사에서 서류 정리 같은 일을 합니다라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이는 반은 거짓말이고 반은 사실이었죠. 판사도 결국 서류를 다루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녀가 다루는 서류는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판결문들이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박선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삼성에서 해외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거든요. 영어는 기본이고 중국어, 일본어까지 할 줄 알아야 해요. 대학 때 교환학생으로 미국에도 다녀왔고요.
시어머니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이는 정말 똑똑해. 대학교 때도 성적이 우수했다면서?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반면 이지연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죠. 그럼요. 어머니! 저는 학점이 4점이 넘었거든요. 박선영이 교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졸업할 때 우등 졸업도 했고요. 언니는 고등학교 성적이 어떠셨어요? 설마 꼴등은 아니셨겠죠? 이지연의 주먹이 무의식적으로 쥐어졌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서울대학교 입학시험에서도 상위 10% 안에 들었죠. 하지만 그녀는 이런 사실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저 보통이었어요 라고만 대답했어요. 보통이라니요. 박선영이 킥킥 웃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보통이면 대학 갈 성적은 안 된다는 뜻 아닌가요? 아, 그래서 고졸이시구나. 남편 민수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를 두둔하는 대신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자기야, 회사 일은 어때? 요즘 바쁘지? 이는 명백히 화제를 돌리려는 시도였지만 동시에 아내를 보호하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지연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남편조차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장 아팠죠. 그녀는 별일 없어요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는 지난주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대형 금융사기 사건의 주심 판사를 맡고 있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박선영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언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오빠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모두들 의아해해요. 이 말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신문을 더 높이 들어 얼굴을 가렸고 시어머니는 아예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민수는 다시 휴대폰에 시선을 고정시켰죠. 이지연은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여전히 참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약간의 눈물이 맺혔지만 떨어뜨리지는 않았어요. 대신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자신이 누구인지 이들이 안다면 과연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점심 준비 시간이 되자 박선영의 공격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계획이라도 세운 듯 이지연을 완전히 무너뜨리려 했어요. 언니, 음식 준비 도와드릴까요? 박선영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가짜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그런데 언니는 요리를 배우신 적이 있으세요? 고등학교에서 가정실습 시간에 배운 게 전부인가요? 이지연은 당근을 썰고 있던 손을 멈췄어요. 박선영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조롱이 너무나 명백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시어머니께서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라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박선영이 냉장고를 열어보며 말했어요. 저는 대학교 때 이탈리아 요리 수업도 들었거든요. 와인 소믈리에 자격증도 있고요. 언니는 그런 취미나 특기가 있으세요? 이지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법학 전문 서적을 읽는 것이 취미였고 영어와 독일어에 능통했으며 클래식 음악 감상을 즐겼어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죠. 별다른 취미는 없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역시 그렇겠네요. 박선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정하는 척했어요. 고졸이시니까 문화생활을 즐길 여유가 없으셨을 텐데요. 저는 어제도 롯데 콘서트홀에서 클래식 공연을 봤거든요.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이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지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곡 중 하나였거든요. 지난달에도 같은 공연을 보러 갔었는데 혹시 박선영과 마주쳤을까봐 순간 불안해졌어요. 하지만 다행히 박선영은 알아채지 못한 것 같았죠. 언니, 혹시 신문 읽으세요? 박선영이 갑자기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요즘 법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 흥미로워요. 특히 금융사기 사건 같은 거 말이에요. 어떤 판사가 그 사건을 맡고 있는지 아세요? 이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 사건은 바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잘 모르겠어요.
뉴스를 자주 안 봐서요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역시 고졸이시니까 그런 복잡한 사회 이슈에는 관심이 없으시겠네요. 박선영이 무심한 듯 말했어요. 저는 회사에서 법무팀과도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음식 준비는 어때? 선영이가 도와주니까 수월하지? 시어머니의 말에는 박선영에 대한 호의가 가득했어요. 반면 이지연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죠. 어머니, 언니가 혼자서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박선영이 겸손한 척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네요. 사실 제가 도와드리려고 해도 언니만의 방식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이 말에는 교묘한 독이 들어 있었어요. 마치 이지연이 도움을 거부한다는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것을 이지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지연이 서둘러 해명했어요. 선영 씨가 도와주시면 정말 고마운데요. 언니 괜찮아요. 박선영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보통 집에서 요리를 안 해서요. 제가 사는 곳이 강남인데 주변에 좋은 레스토랑이 많거든요. 언니는 어디 사세요? 관악구요. 이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 관악구. 박선영이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기 전셋값이 많이 비싸졌다던데 얼마나 하나요? 저희는 강남 아파트를 전세로 사는데 보증금이 10억 넘어요. 이지연은 대답하기 곤란했어요. 실제로는 서초구에 있는 고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이런 사실을 밝힐 수는 없었거든요. 그냥 적당한 곳에 살고 있어요라고 모호하게 답했습니다. 언니는 정말 욕심이 없으세요. 박선영이 감탄하는 척하며 말했어요. 저라면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고 싶을 텐데요. 아, 그런데 오빠 연봉이 얼마나 되나요? 저희 남편은 과장급이라 연봉이 6천만 원 정도 돼요. 이 질문에 이지연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의 연봉 이야기까지 나오다니요. 박선영의 공격은 정말 끝이 없어 보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박선영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고 가족들의 침묵은 이지연을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죠. 어머니, 이 나물 정말 맛있네요. 박선영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역시 어머니 손맛은 최고예요. 언니가 만든 건 어떤 거죠? 시어머니가 이지연이 만든 잡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지연이가 잡채를 만들었는데 간이 좀 심심하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못마땅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박선영이 잡채를 조금 집어먹어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확실히 간이 좀 부족한 것 같네요. 언니, 요리할 때 간을 어떻게 맞추세요? 저는 요리 학원에서 배운 비법이 있거든요. 이지연은 젓가락을 놓고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메마른 느낌이었어요. 그녀는 아직 서툴러서요라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사실 그녀는 요리를 꽤 잘했어요. 혼자 살 때부터 직접 해먹었고 특히 이탈리아 요리에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요리할 시간이 없지. 하지만 이 말도 이지연을 위한 것은 아니었죠. 그저 어색한 분위기를 넘기려는 시도였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박선영이 동조하며 말했어요. 저도 회사 일 때문에 집에서 요리할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는 보통 좋은 레스토랑에 가요. 언니는 외식 자주 하세요? 이지연이 대답하기 전에 남편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주로 집에서 먹어. 외식비가 만만치 않아서. 이 말에 박선영이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언니가 요리를 더 잘해야겠네요. 박선영의 말에는 교묘한 비아냥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는 남편이 외식비는 아끼지 말라고 해요.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 한다고요. 이지연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남편마저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장 아팠죠.
민수는 계속 음식에만 집중하며 아내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혹시 취미생활 같은 거 하세요? 박선영이 다시 질문을 던졌어요. 저는 요가도 하고 와인 동호회 활동도 해요. 문화센터에서 꽃꽂이도 배우고 있고요. 특별한 취미는 없어요. 이지연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실제로는 매주 토요일마다 클래식 음악회를 다니고 일요일에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관람했어요. 법학 관련 세미나에도 자주 참석했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집에서 뭐하고 지내세요? 박선영이 끈질기게 물었어요. 텔레비전 보거나 그런 건가요? 이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집에서는 주로 판례를 연구하거나 법학 논문을 읽었어요. 독일어와 영어로 된 해외 판례도 자주 참고했죠. 하지만 그냥 집안일 하거나 책 좀 읽어요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어떤 책 읽으세요? 박선영이 즉시 반응했어요. 저는 요즘 경영학 관련 서적을 주로 읽거든요. MBA 과정도 고려하고 있어서요. 이지연이 당황했어요. 자신이 읽는 책들은 모두 법학 전문 서적이었거든요. 소설 같은 거요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아, 소설. 박선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도 가끔 읽긴 하는데 요즘은 자기계발서나 전문 서적 위주로 읽어요. 끊임없이 공부해야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거든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선영이는 정말 똑똑해. 항상 공부하고 발전하려고 노력하니까. 그리고 이지연을 흘끗 보며 덧붙였어요. 요즘 세상에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지. 이 말에 이지연의 가슴이 찔렸어요. 마치 자신은 게으르고 발전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녀가 가장 치열하게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새벽까지 판례를 연구하고 해외 법학 저널을 읽으며 자신을 발전시키고 있었어요. 언니도 뭔가 배워보시는 게 어떨까요? 박선영이 가짜 조언을 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많은 걸 배울 수 있잖아요. 컴퓨터 활용이나 외국어 같은 것 말이에요. 이지연은 더 이상 참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용히 생각해 볼게요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지만 가족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이지연은 마음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굴욕을 참아야 할까요? 그리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날이 올까요? 저녁 시간이 되자 박선영의 공격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이지연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했어요. 언니,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박선영이 거실 소파에 편안하게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빠는 왜 언니와 결혼하기로 결심하셨을까요? 솔직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말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너무나 직접적이고 모욕적인 질문이었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 아무도 박선영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관심을 보였어요. 그러게 말이야.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서 지연이와 결혼했니? 엄마는 아직도 궁금해. 남편 민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는 이지연을 보호하는 대신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그때는 순수해 보여서 좋았어. 요즘 여자들은 너무 계산적이잖아. 순수해 보여서요? 박선영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결혼 이유가 될 수 있나요? 요즘 시대에는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지연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자신을 그저 순수해 보이는 여자 정도로만 여겼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가족들이 이런 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선영이 말이 맞지.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이야. 서로 도움이 되어야 해. 그리고 이지연을 보며 덧붙였어요. 지연이도 좀 더 발전해야 하는 거 아니야? 박선영이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저는 남편한테 도움이 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요.
회사에서도 승진하려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인맥 관리도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 그래야지. 시어머니가 박선영을 대견하다는 듯 바라봤어요. 요즘 세상에는 그런 자세가 중요해. 언니도 좀 배워야겠어. 이지연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얼마나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매일 수십 건의 재판을 진행하며 정의를 실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죠. 언니, 혹시 앞으로 계획 같은 게 있으세요? 박선영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그냥 사실 건가요? 오빠한테만 의존해서 말이에요. 의존이라니요. 이지연이 처음으로 조금 강하게 반응했어요. 저도 일하고 있는데요. 아, 맞다. 그 작은 회사에서 서류 정리하시는 거. 박선영이 손을 치며 말했어요. 그걸로 얼마나 버세요? 용돈 정도밖에 안 될 텐데요. 이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실제로는 남편보다 훨씬 많은 연봉을 받고 있었지만 이를 밝힐 수는 없었거든요. 판사의 연봉은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 각종 수당까지 포함하면 연간 억 단위의 수입이 있었어요. 언니가 대답을 안 하시네요. 박선영이 승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별로 못 버시는구나. 그럼 오빠가 생활비를 다 대고 계시는 거네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속상해. 우리 민수가 혼자서 고생하고 있잖아. 그리고 이지연을 쏘아보며 말했어요. 좀 더 도움이 되는 아내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박선영이 거들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제가 회사에서 승진할 때마다 정말 뿌듯해해요. 부부가 함께 성장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지연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런 굴욕을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자신이 실제로는 이들보다 훨씬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언니, 혹시 자격증 같은 거라도 따보시는 게 어떨까요? 박선영이 가짜 조언을 했습니다. 커말이나 워드 프로세서 같은 것 말이에요. 그런 거라도 있으면 취업에 도움이 될 텐데요. 이지연은 마음속으로 쓴 웃음을 지었어요. 자신은 이미 가장 어려운 자격증 중 하나인 사법고시에 합격한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생각해 볼게요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박선영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마침내 가장 치명적인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선영의 공격이 절정에 달했을 때 갑자기 이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동으로 설정해둔 폰이었지만 조용한 거실에서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지연이 서둘러 폰을 확인하자 발신자는 김 부장검사였습니다. 누구야? 박선영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어요. 이 시간에 전화 오는 걸 보니 친구인가 봐요? 이지연은 당황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자신과 함께 금융사기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였거든요. 아마 내일 재판 준비와 관련된 급한 용무가 있을 것이었어요. 하지만 가족들 앞에서 받을 수는 없었죠.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이지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선영이 재빨리 말을 막았어요. 언니, 여기서 받으시면 되잖아요. 가족인데 뭘 그렇게 숨기려고 해요? 박선영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혹시 남자친구라도 있는 건가요? 무슨 소리야? 남편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 게 아닐 거야. 하지만 박선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화장실에 가서 받으려고 해요? 이상하잖아요. 그녀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이지연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전화는 계속 울리고 있었고 김 부장 검사는 중요한 사안이 아니면 이 시간에 전화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왜 안 받아요? 박선영이 끈질기게 물었어요. 정말 수상하네요. 바로 그때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지연이 폰을 확인하자 메시지 내용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판사님, 내일 오전 금융사기 재판 관련 긴급 검토 사항이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마이너스 김호 부장검사.
이지연은 재빨리 폰을 뒤집어 화면을 가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박선영이 판사님이라는 단어를 봤을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박선영의 표정이 순간 이상해졌습니다. 언니, 방금 문자에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박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판사님이라고 써 있는 것 같았는데요. 이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위기 상황이었죠. 아, 그게 아니라. 그녀는 당황하며 변명을 생각해냈습니다. 회사에서 변호사님과 일하는 일이 있어서요. 그분이 농담으로 저를 판사님이라고 부르거든요. 박선영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농담으로요? 좀 이상한데요. 왜 갑자기 변호사가 나와요? 시어머니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너 회사에서 무슨 일 하는데 변호사랑 일해? 이지연은 식은땀이 났어요. 거짓말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냥 서류 관련 일이에요. 별거 아닌 일이고요. 그때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법원 동료 판사인 이호우 판사로부터였어요. 이지연은 서둘러 폰을 주머니에 넣었지만 박선영의 의심스러운 시선은 계속되었습니다. 언니, 혹시 회사 이름이 뭐예요? 박선영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법무팀이 있는데 혹시 같은 분야인가 싶어서요. 이지연은 대답하기 곤란했어요. 작은 회사라 잘 모르실 거예요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박선영이 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제가 한번 검색해 볼게요. 요즘은 작은 회사도 다 나오거든요.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의심스러운 것을 찾아내겠다는 의지가 보였어요. 바로 그때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형 금융사기 사건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지연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은 이번 사건은 이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의 이름이 텔레비전에서 나오다니요. 다행히 가족들은 뉴스에 집중하지 않고 있었지만 박선영만큼은 달랐어요. 그녀는 뉴스를 듣고 있었고 이지연이라는 이름에 반응했습니다. 이지연? 박선영이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언니랑 이름이 같네요. 근데 부장판사라고 했나요? 이지연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흔한 이름이잖아요. 동명이인이 많아요. 하지만 박선영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방금 전 판사님이라는 문자, 그리고 지금 뉴스에 나온 같은 이름의 부장판사.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박선영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어요. 박선영은 뭔가 수상하다는 직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검색을 시작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지연 부장판사라고 입력했죠. 언니, 정말 신기하네요. 박선영이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판사님도 나이가 35살이네요. 언니와 똑같잖아요. 이지연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박선영이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그냥 우연이에요라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박선영이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여기 판사님 사진이 있는데 뒷모습이긴 하지만 언니랑 비슷해 보이는데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뭔 소리야? 시어머니가 박선영의 폰을 들여다봤어요. 정말 비슷하네. 키랑 체형이 지연이랑 똑같아. 이지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박선영의 추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검색어로 더 자세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어요. 언니, 혹시 서울대학교 나오신 건 아니시죠? 박선영이 갑자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판사님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거짓말을 계속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단서들이 드러났거든요. 그녀는 침묵을 지켰고 이 침묵이 오히려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설마. 박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언니가 정말 그 판사님인 건가요? 바로 그때 이지연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대법원 김호호 대법관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박선영이 그 화면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빠졌습니다. 대법관? 박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한테 왜 대법관이 전화를 해요? 이지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전화를 받았어요. 네, 김 대법관님. 이지연입니다. 이 판사 내일 대법원 전체회의에서 금융사기 사건 관련 논의가 있을 예정이네. 자료 준비는 잘 되고 있나? 대법관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네, 준비 완료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지연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순간 그녀의 목소리와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죠. 더 이상 위축된 며느리가 아닌 자신감 넘치는 법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수고하네. 이번 판결이 중요한 선례가 될 것 같으니 신중하게 부탁하네. 대법관이 말했고 이지연은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한 후 전화를 끊었어요.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채 이지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특히 박선영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죠. 언니가 정말 판사예요? 박선영이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지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당당함이 실려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뭐라고? 우리 지연이가 판사라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가득했어요.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지금까지 10년간 판사로 일하고 있어요. 이지연이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부장판사 직급이니까 연봉은 억 단위고요. 박선영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고졸이라고 무시했던 상대가 실제로는 자신보다 훨씬 높은 학벌과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럼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박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지연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굳이 자랑할 필요를 못 느꼈거든요. 그리고 가족들이 제 직업보다는 제 자체를 봐주셨으면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연아, 정말이냐? 내가 판사라니. 네, 사실입니다. 이지연이 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박선영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모든 말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깨닫고 있었거든요. 연세대 졸업을 자랑했지만 서울대 앞에서는 무의미했고 대기업 과장직도 부장판사 앞에서는 초라해 보였어요. 진실이 드러난 후 거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박선영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 깨닫고 있었거든요. 언니, 아니, 판사님. 박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이지연은 차분한 표정으로 박선영을 바라봤어요. 괜찮아요. 저도 제 신분을 숨긴 게 잘못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상처받은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급히 일어나서 이지연에게 다가왔어요. 지연아, 어머니가 몰라서 그랬어. 내가 그런 훌륭한 사람인 줄 몰랐잖니. 시어머니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죠. 어머니, 저는 판사이기 전에 이 집 며느리예요. 이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시아버지도 어색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연아, 아버지도 미안하다. 우리가 너를 제대로 못 봤구나. 박선영이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학벌이니 직장인이 하면서 언니를 무시했는데 정작 언니가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었네요. 일어나세요. 이지연이 박선영을 일으키며 말했어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서로 비교하고 무시할 이유가 없어요. 남편 민수가 아내에게 다가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그는 이제야 아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깨달았죠. 당신도 몰랐으니까요. 이지연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숨긴 게 잘못이었어요. 박선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언니, 제가 정말 부끄러워요. 연세대 나온 걸로 자랑하고 대기업 다닌다고 우쭐했는데 언니는 서울대의 판사시잖아요. 학벌이나 직업이 사람의 전부는 아니에요. 이지연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죠. 시어머니가 이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지연아, 어머니가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볼게. 어머니, 저는 그냥 이 집 며느리로 살고 싶어요. 이지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판사라는 직업보다 가족이 더 소중하거든요. 박선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언니,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네요. 언니처럼 겸손하고 인품이 좋은 분을 제가 무시했다니. 선영 씨도 훌륭한 분이에요. 이지연이 박선영을 위로했습니다. 다만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좋겠어요. 시아버지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지연아, 내가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겸손할 수가 있니? 제가 배운 게 있다면 진정한 품격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지연이 의미 깊게 말했습니다. 박선영이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언니, 저도 언니처럼 살고 싶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 모두 서로에게 배울 점이 있어요. 이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가며 성장하면 되죠.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진정한 화해의 시간을 가졌어요. 박선영은 자신의 교만함을 깊이 반성했고, 가족들은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들을 돌아봤죠. 사람을 평가할 때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그 사람의 인품과 마음을 봐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박선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지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품격은 학벌이나 직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에서 무언가를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